주세요. 아까 우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통치행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통치행위다 그러면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국민들이 듣기에는 혹은 또 그 전에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이제 용법으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국가 최고 지도자의 통치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 중에 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좀 곤란한 네. 그런 종류의 행위들이 있지 않느냐 네. 하는 이제 그런 강학상의 개념으로 통치행위가 이제 설정이 되고, 다만 그에 대해서 그러면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모두 제외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도 또 일정한 행위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지금은 그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뭐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뭐 통치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 할아버지라도 법률을 넘어선 통치행위는 없어요. 그건 독재자들이 자기가 법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온 건데 그 옛날 얘기죠. 지금 어디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통치행위의 주체가 결국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떤 법을 결정을 했어요. 그게 불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만약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통치행위로 인정이 돼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이 네, 절차에 따라서 법을 지켰는데 그게 위헌이 됐다. 여러 가지 의도상 법을 지켜서 했지만 위헌으로 판결받았다. 그러면 그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입법행위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아니 그 법의 내일한죄와 효력은 정지되지만 내란죄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과 법률이나 민주적 절차 내에서의 정치행정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행위라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위헌 위법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논란들은 좀 중단돼야 된다.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금융실명제 이거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죠. 남북 정상회담 이거 반국가 단체 수기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12.12나 5.18은 명백하게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통치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국가를 위해서 아무리 뭐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이나 통치행위냐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절차적인 뭐 위헌 위법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좀 냉정하고 엄정하게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통치행위 논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12.3 계엄 사태에 헌법적인 과제 몇 개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 말고 다음 거요. 이번 계엄 사태로 헌법적인 몇 가지 과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권이에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좀. 예. 비상계엄권인데 이 비상계엄권이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개인이 잘못 판단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가 가능한 헌법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아셨죠 그 전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의 긴급 권한으로 뭐 많이 이 현행 헌법에서는 많이 축소가 대통령이 된- 왕이에요?
제왕입니까? 재앙은 아닌데 네. 긴급권이라는 형태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내린다든가. 긴급 권한이라 하더라도 네. 절차와 합법 범주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대 결정은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절차로 결정하는 게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맞죠? 네. 지금 이런 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로 가능하다. 이거는 저는 헌법상 그렇게 돼 있긴 하나 잘못된 헌법이다. 이게 언제 이 헌법이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뭐 비상계엄에 관한 규정은 그 전부터 있어왔던 걸로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전부터 아마 그렇게 규정이 그렇지 돼 않아요. 있었던 재헌헌법에는 국무회의의 의견을 통해서는 개헌과 해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게 1963년 시간 조금만. 1분 더 드릴게요. 네, 요것만 좀 하고. 1963년 5.16 헌법 때 만든 거예요. 네. 그 전에 재헌헌법 보세요. 72조. 좌의 사항은 쫙쭉 나옵니다. 국무회의 의견을 경하해야 한다. 그 6번에 개엄안 해엄안. 개엄 해엄하려면 국무회에서 의견을 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표결해야 돼요. 83조 현지 헌법이죠. 저게 박정희 헌법입니다. 63년에 잔재예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엄과 그 해제. 의결권이 심의권으로 축소된 거예요. 격화된 겁니다. 이게 박정희 때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면서 생긴 헌법의 결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87년 때 바빠가지고 고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계엄 이번에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아니 국무위원이 반대했는데 어떻게 저런 게 통과가 되지? 국민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국무회의의 의견을 통한 즉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계엄의 선포와 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네. 위원님 의견에 경청할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 동의하신다고요? 네. 다음 추가 질의하시죠. 세종시갑 김종민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발표가 되기를 윤석열 탄핵 심판 서류를 19일 날 발송 송달했는데 수령을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20일 우편이 도달했다.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은평 우리 박주민